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경제 대공황은 스위스의 시계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자 유럽의 시계 시장도 붕괴하면서 여태까지 잘 나가던 수많은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티쏘가 생각한 타겟책은 다른 시계 회사와 힘을 합쳐서 덩치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생산할 때는 부품의 공급망을 공유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시계를 판매할 때는 유통 채널을 공유해서 시장 지배력을 올리면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거라 믿은 겁니다. 이 전략에 따라 티쏘는 1930년 SSIH라는 이름 아래 오메가와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2년 뒤에는 르마니아라는 크로노그래프로 유명한 무브먼트 제조사까지 한 팀으로 끌어들이고요. 이렇게 맺어진 티쏘, 오메가, 르마니아의 파트너십은 이 세 회사가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티쏘의 역사적인 아카이브를 아름다운 디자인의 크로노그래프들로 수놓게 됩니다. 요즘 들어 티쏘는 169년의 풍성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메이커로서의 헤리티지를 내세우는 모델이 나올 거라는 것 역시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했습니다. 지금의 티쏘도 얼마든지 매력적인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하는 듯한 PRX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얼마 전에 선보인 데 이어서 드디어 이번에는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메이커 티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30년대의 디자인을 부활시켰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티쏘의 신작 1938 텔레미터입니다. 모든 위대한 스토리는 기원에서부터 다시 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서 티쏘가 1930년대의 디자인을 고른 건 아주 타당한 선택입니다. 다만 왜 모델의 이름에서 다른 해도 아닌 1938년이 특정이 된 건가는 저도 궁금했는데요. 티쏘 측의 설명에 따르면 1938년 빌라르 쉬르 올롱에서 있었던 스키 대회에서 비탈 티에보가 티쏘 시계를 공식 타임키퍼로 활용했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티쏘가 NBA, 모터사이클 그랑프리, 투르드 프랑스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타임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 타임키핑이라는 또 하나의 헤리티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타키미터는 그간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들에서 많이 보셨을 테지만은 텔레미터가 들어간 모델은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텔레미터는 빛의 속도와 소리의 속도의 차이를 활용해서 어떤 물체가 내 위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실 텔레미터는 1930년대와 40년대 밀리터리 크로노그래프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던 기능입니다. 적의 대포가 번쩍하고 섬광을 뿜을 때 크로노그래프를 구동시켰다가 쿠궁하고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측정을 멈춘 다음에, 예를 들어 빛과 소리의 간격이 5초였다면 초침이 가리키는 텔레미터의 눈금을 이용해서 적의 대포가 약 나로부터 1.65km 정도 거리에 있다고 간주를 하는 거죠. 등반가들이나 탐험가들에게도 유용한 기능일 수 있겠는데요. 번개와 천둥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폭풍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접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와 푸셔의 형태, 크라운의 형태, 볼록하게 솟아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그리고 카운터와 다이얼의 구성 요소가 가진 비례는 1930년대의 분위기를 꽤나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빈티지 모델을 1대1로 충실하게 재현한 건 아닙니다. 37mm에서 42mm로 커진 사이즈는 열렬한 빈티지 매니아들보다는 중후하게 잘생긴 크로노그래프를 찾는 보통의 시계 팬들을 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펙과 퀄리티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점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특히 다이얼의 만듦새나 퀄리티가 뛰어나서 이제까지 봤던 400만원대, 500만원대 선의 크로노그래프들과 비교해봐도 처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계는 이미 내구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발주 7750의 업그레이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미 PRX 크로노그래프에서 선보인 A05 시리즈에서 진동수를 손해보지 않고도 파워 리저브가 68시간까지 늘어났다는 건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일 바깥쪽의 브릿지뿐만 아니라 밸런스 콕까지 페를라즈 장식을 꼼꼼하게 하고 로터를 스켈레톤화하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좀 더 감상하기 좋은 무브먼트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938 텔레미터에 들어간 A05.231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해서 항자성 성능까지 보강했을 뿐만 아니라 레귤레이션 방식도 좀 더 흥미롭게 바꿨습니다. 발주 7750은 원래 레귤레이터 침을 아래나 위로 옮겨서 유효 밸런스 스프링의 길이를 조정하고 그를 통해서 시계가 좀 더 빠르게 가거나 느리게 가도록 오차 조정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번부터는 밸런스 콕에서 레귤레이터 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밸런스 휠의 안쪽에 움직일 수 있는 나사가 장착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밸런스 휠의 관성을 통제해서 오차 조정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고가 시계에서 보는 아주 정밀한 프리 스프렁 밸런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사한 원리에 기대고 있는 밸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주 7750은 단방향 로터 특유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그리고 특유의 두께 때문에 다소 불만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정비의 용이함과 검증된 내구성 덕분에 포기할 수 없는 마성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퇴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7750을 업그레이드한 무브먼트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무브먼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티소는 늘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선보이면서도 기존의 범용 기반의 모델에서 가격은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놀라운 브랜드입니다. 이번 무브먼트 업그레이드가 시장의 스탠다드를 또 한 번 올려놓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38 텔레미터의 케이스 직경은 42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0.2mm입니다. 사실상 베젤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라서 체감이 수치보다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러그가 손목을 감싸듯이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손목이 굵지 않은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찰 수 있을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손목 둘레가 16.5cm 이상이면은 이 시계를 차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6cm만 넘으신다면 다소 커 보여도 착용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발주 7750 엔진 자체에 두께가 있어서 얇은 시계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두께를 꽤 부담스럽지 않게 잘 뽑아냈습니다. 돔형의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3.9mm인데 유리 부분에 빼면 11mm대입니다. 방수 성능이 30m로 크게 인상적이지 않은 대신에 두께를 많이 덜어냈다고 하겠습니다. 무게에도 가죽 스트랩을 포함해서 102g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러그의 폭은 22mm이고요. 기본으로 장착된 가죽줄은 22mm에서 20mm로 폭이 좁아집니다.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빈티지 모델처럼 우아한 돔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케이스는 얼핏 보기에 특별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겸손한 품격이 있습니다. 특히 러그의 형태가 인상적인데요. 기본적으로 폭이 가는데 아래로 갈수록 폭이 더 좁아지는 형태라서 러그가 실제 길이보다도 귀족적으로 쭉 뻗은 듯이 느껴집니다. 크리스탈의 돔을 부드럽게 이어받고 있는 베젤과 러그의 정면은 드레스 시계처럼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케이스의 측면에는 직선의 사틴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폴리시된 타원형의 푸셔와 정성스럽게 엣지가 들어간 납작한 플루티드 크라운은 30년대 모델의 것을 정확히 따르고 있는데요. 30년대 모델에는 회사의 이니셜 같은 건 크라운에 집어넣는 일이 드물었지만은 여기에는 T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 것 정도가 다릅니다. 크라운이 납작해서 손등을 치지 않으면서도 지름은 커서 잡기는 또 좋습니다. 0단계에서 수동 감기를 하실 수 있고요. 고스트 포지션이 없어서 1단계에서 바로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얼은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요. 블랙과 실버 두 색상 중에서 첫눈에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아마도 블랙일 겁니다. 어지간한 고가의 크로노그래프 못지않은 화려함과 블링블링함 때문인데요. 글로시한 블랙 바탕의 폴리시된 핸즈와 금색의 메탈릭 프린트, 아플리케 골드 인덱스를 조합하다 보니까 좀 더 빛에 화려하게 반응합니다. 살짝 밑으로 꺼져 있는 카운터들에는 동심원 패턴이 촘촘하게 찍혀 있어서 다이얼의 입체감을 고조시켜 주기도 하고요. 타키미터가 됐든 철도 모양의 챕터링이 됐든 회사의 로고가 됐든 다 골드톤이니까 뭔가 존재감이 확실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는 다이얼입니다.
블랙 다이얼만큼 강렬한 첫인상은 아니지만 실버 다이얼도 자세히 살펴볼수록 만만치 않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저 실버 다이얼에 블루 핸즈를 매칭했다는 말로 요약되지 않는 디테일이 꽤 많은 건데요. 가령 다이얼에 두 가지 질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이얼 가운데와 가장자리는 매트한 질감을 활용하는 반면에 검은색 아라비아 인덱스가 들어간 아워 트랙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자리의 텔레미터는 파란색으로 프린트를 하고 안쪽의 타키미터는 빨간색으로 프린트를 한 것도 좀 더 아카데믹한 구분법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확실한 존재감은 블랙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나만 발견할 수 있는 은밀한 디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버 다이얼에 더 매력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티쏘의 요즘 로고가 아니라 예전 로고를 살려서 사용한다는 점, 좀 더 대칭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3시 9시 카운터라는 점, 날짜창을 굳이 구겨 넣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 프린트의 해상도가 잔글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뛰어나다는 점에서 이 다이얼에는 찬사를 보낼 만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블랙 다이얼만큼은 메탈릭 잉크가 아니라 잘 폴리시된 브라스 다이얼의 글자 부분을 남기고 배경을 프린트하는 방식에 진짜 전통적인 길트 방식으로 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고가의 브랜드들도 요새는 진짜 길트 방식으로 다이얼을 제작하지 않으니까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스트랩의 촉감은 처음부터 상당히 부드럽고요. 다이얼의 색깔이랑도 근사하게 잘 어울립니다. 블랙 버전에는 라이트 브라운이, 실버 버전에는 브라운 가죽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두툼하게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좀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착용자의 사용 습관에 따라서 근사하게 나이가 들어갈 스트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느질도 괜찮고 촘촘하고 패드가 주는 실체감도 마음에 듭니다. 티쏘에서 나름 야심차게 내놓은 고급 모델인 만큼 핀버클이 아니라 버터플라이 클래스프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푸시 버튼이 있어서 쉽게 탈착도 가능하도록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PRX 크로노그래프와 1938 텔레미터 이 두 모델만으로 티쏘가 1930년대와 40년대의 크로노그래프 명가로 부활할 수 있을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긴 합니다만 요즘 티쏘가 보여주는 행보는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봐왔던 티쏘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이번 1938 텔레미터 크로노그래프는 티쏘가 진지한 크로노그래프 메이커임을 선언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같은 가격대의 스위스 메이드 크로노그래프의 기준을 확 올려버리는 시계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 가격대 스위스 메이드 크로노그래프들은 엔트리 레벨로 불렸던 만큼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던가 양산형의 영혼 없는 디자인이라던가 무브먼트가 부족하다던가 스트랩이 에러라던가 확실하게 짚어서 모자라다고 씹을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획자였다면 원조의 사이즈에 가까운 38mm 정도에다가 수동 무브먼트를 고르면서 두께까지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장단점이 아니라 호불호의 영역이죠. 왜 1938 텔레미터를 42mm의 오토매틱 시계로 만들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아무래도 수동보다 대중성이 있고요. 크니까 매장 같은 데 진열하면 눈에 더 잘 띄고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티쏘가 그동안 업계 평균보다 큰 시계를 많이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 회사의 기존 구매층이 큰 시계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점도 작용할 테고요. 1938 텔레미터는 여러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계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